안녕하세요. 건국대 황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이제 지치시죠? 제가 보니까 시간 할당이 40분이 되어 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토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해서 제가 10분을 줄여서 30분 안에 더 짧게 할 수 있으면 더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붙인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침해 법익이라는 개념이 아주 좀 낯선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가짜 뉴스 또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 뭐 이런 용어들 이제 동일한 용어입니다만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그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짜 뉴스를 탐지하고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명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사회적 법익,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세월호 잠수함 자초설이라든가 또는 천안함 폭침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이제 해석과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때로는 가짜 뉴스라고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것이 진실이라고도 하고 많은 논박이 있죠. 근데 그런 사회적 법익 영역에 있어서는 판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이런 법익 영역에 따른 사실 여부의 판단이 어떤 난제들이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보니까 권호선 기자께서 프로퍼블리카의 이제 머신 바이어스 보도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내리는 인간과 유사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갖는 약점과 한계, 그것을 둘러싼 논쟁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주워가면서 삽니다. 그래서 왜 저 담배꽁초 버려요 하고 막 야단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정작 저희가 그걸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비판에 강하고 생산적인 것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강의가 굉장히 제가 흥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희 그 연구센터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오늘 저희 그 대학원생도 한 6명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일 흥미있는 연구는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로봇은 지금 건국대 캠퍼스에서 실제로 베타 테스트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 연구 MOU를 맺어서 실제 아마 올해 연말 아니면 이제 내년 초에 저희 학교에서 완전한 상용 음식 배달 로봇 서비스 주문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의 인터페이스의 문제라든가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레이턴트한 어떤 이슈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5개 이상의 연구 아이템을 갖고 지금 스터디가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적으로 매체 이용하는 행동에 대한 그 측정 기법에 대한 검증 연구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인간 행위자의 시대가 됐거든요. 원래 사회과학은 인간 행위자와 인간이 구성한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기구 또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이 사회의 중요한 악요와 같은 기능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비인간 행위자들이 대행을 많이 하고 있죠. 아까 로봇 저널리즘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이 아닌 로봇이 이제 컨텐츠를 생산한다든가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 시스템과 같이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비인간 행위자의 영향력과 이것에 대한 많은 이제 규제론적 논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 등등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권호성 기자께서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라고 한국의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 다 모여 있는 단체가 있고요. 저희 연구센터랑 같이 구글이 원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하고 어워드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1일, 22일 있는데요. 그때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차미영 교수님이 키노트 해주시기로 하셨고 사이먼 로저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면서 지금 구글에 계신 분이 이제 키노트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많이들 이제 나온 이야기라서 제가 그 공학하시는 분들이셔서 약간의 오늘날 왜 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분 사회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회가 이렇게 양분 사회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데이지 시스템이 지금처럼 도전받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데이지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말 그대로 그 폴리티컬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 정치적인 매개 집단들, 정당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언론 같은 매개자들이 이제 이 이슈의 영역과 시민의 영역을 연결을 지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 규범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서 이제 시민사회에 정보를 제공을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정보 매개 집단을 바이패스하는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 중심적 네트워크, 에고센트릭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자기의 욕구가 더 충실하게 반영되는 자아 중심적 네트워크의 클러스들이 계속 확장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점점점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당의 존재감보다는 정치인, 퍼블릭 피거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죠. 그래서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관심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폴리티컬 인터미디어리가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여론 공간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한 취약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에 그 대중 사회가 만들어질 때, 사회적 질서가 안 잡혔을 때, 시민혁명이 되고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안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군중 행동과 사회적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도 모더레이터가 없다든가, 또는 이제 여론에서의 어떤 그 확실한 진실에 대한 지표들이 부정확할 경우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극단의 방향으로 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기술적 공격, 앞서 발표하신 것처럼 매크로 같은 공격에도 굉장히 쉽게 취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번에 이제 실급건 사태,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아주 집단 행동에 아주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온라인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사회 심리학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선택적 노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편식적 정보들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현상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편향적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자기의, 우리가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는 선유 경향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뭐 나의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요. 나와 입장이 다르면 적대적 지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 공간은 양분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선택적 지각을 하면 나와 같은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호모필리 현상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군집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호모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목소리가 반향실처럼 울리게 되죠. 이 에코 챔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터랙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고전적인 1960년대부터 있었던 사회심리 실험에서 나타났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호작용과 토론을 할수록 극단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집단 극화입니다. 그룹 폴러라이제이션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 폴러라이제이션의 이 확장이 되면서 사회는 더 양분된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설명하는 거, 요 뒷단에 있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범주화 이론이라든가 비교론이라든가 뭐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 분야에서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리즘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 매개 기술이 이런 사회적인 이런 그 양극화나 또는 이제 호모필리나 집단극화와 이런 에코 챔버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논쟁인데, 2015년에 이 사이언스지에 난 논문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후에 나온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페이스북과 같은 알고리즘이 호모필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박과 또는 이제 재반박의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들을 보고 내린 결론은 방법론적인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은 호모필리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되게 통계학적으로도 되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에 대량 그 유출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 잘 아시죠?
그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의 그 전제가 됐던 논문이 뭐냐면 코진스키가 썼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코진스키가 심리 테스트 앱을 깔아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대량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비어 있는 라이크 버튼이라든가 이제 행동 데이터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채워 넣고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면 요인 분석과 같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잠재 변수를 만들어내면 잠재 변수를 통해서 비어 있는 셀의 프리딕션을 해가지고 내가 게이라고 한 번도 표시를 안 했지만 내가 게이일 확률을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메꿔진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예측하는 형태인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추천 시스템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유사성을 묶어주는 형태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오늘 이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 주신 문수복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이죠. 성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도 다릅니다. 정은영 센터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이 언론학자라고 유사하게 보는데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출신 지역도 다르고요. 하나씩 따져보면 정원영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이 코딩을 하게 되면 코딩 숫자가 많아질수록 좋아하는 음식은 뭐세요? 주량은 어떻게 돼서 이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차별화되죠. 예, 근데 이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이게 어떤 유형의 그 모형을 쓰더라도 결국은 중간 레이어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면서 확률적으로 계속 유사성을 묶어주는 구조로 해서 잠재 변수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변수를 다 모델링에 투입하게 되면 그 투입된 변수로는 차이가 나지만 레벨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묶어주는 리덕션하는 모델로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넷플릭스도 그렇고 우리의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가 좋아할 것을 유사성에 기반해서 레코멘드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호모필리적인 속성들이 되게 강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 현상과 관련된 많은 이런 전파적 속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이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캠브리지 어널리티카가 어떤 식으로 정치 캠페인에 대한 광고를 팔았냐면 이제 개인의 한 5천만 명 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성향 예측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당시 선거가 있었는데 특정 지역의 공화당 지지자의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를 하고 싶어요라고 누가 의뢰를 하면 그런 광고에는 트럼프식의 가짜뉴스 광고를 뿌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자기 내 집단, 호모필리 집단한테 이걸 확산해요.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면 나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젠틀한 컨텐츠로 이성적으로 메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돈을 번 거죠. 그런 걸로.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결국은 이제 이 정치 캠페인 광고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저커버그가 이틀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정치 광고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하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알고리즘 매개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 알고리즘이 고유한 이펙트를 갖는다라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규모만의 논쟁이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알고리즘 어카운터빌리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분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권리의 영역과 연결이 될 때는 사회적 규범과 또는 이제 침해 법익에 대한 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가짜뉴스라는 개념은 지금은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공식적 영역에서는 학문적 영역과 정부기관 등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나온 개념이라서 가능한 이것을 지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도 이런 고위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가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와 우리가 이제 이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 개념을 어떻게 조작적 정의에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제가 나열한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유럽 전문가 그 고위 전문가 그룹의 이제 구분이 위쪽에 있고 밑에 있는 이제 용어는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 학자들이 그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루머라든가 오버라든가 패러디라든가 또는 가짜뉴스로 통용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용어들이 구분이 쭉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허위가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실의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크라는 개념 안에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기만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만의 영역이 있고 정직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큰 이 사각형은 이제 정보라고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요. 보통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용어는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을 잘못된 정보는 다 기계적 결함까지도 다 미스인포메이션에 들어가고 여기에 속이고자 하는 의도 그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 디스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양식처럼 마치 CNN 사이트처럼 허위의 그 저널리즘 사이트를 만든 것을 페이크 뉴스 사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자적 페이크 뉴스는 뭐 풍자 정치 쇼라든가 이런 뭐 김어준 씨가 예전에 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풍자 컨텐츠들 다 풍자적 페이크 뉴스가 해당되고요. 루머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루머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이미 이제 지난번 그 최순실 사태에서도 많은 루머들이 사실이 된 것도 있고 허위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루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자고 이야기되는 것은 디스인포메이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디스인포메이션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속이고자 하는 기만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나의 양식은 표현 양식의 특성을 가지고 추출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이 진술을 속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믿어서 했는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 다양한 이제 그 불법 정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규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들, 그다음에 민간 자율 규제까지 있는데요. 사실은 가짜 뉴스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현상은 다 처리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그다음에 모욕, 뭐 이런 개인적 법익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누군가가 했으면 제가 정보통신망법상에 저거 지워주세요 하면 바로 지워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법으로 고소 고발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법익 영역이에요. 사회적 법익 영역. 제가 최근에 1년의 정치적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게 허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특정화된 개인이나 기업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야라고 했다면 이거는 사회적 법익의 영역이거든요. 사회 통합이라든가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머지 이제 개인 법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사 형사가 다 됩니다. 근데 이 사회 국가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의 정치 캠페인 중에서 이런 그 허위적인 정치 캠페인을 페이스북이 우리가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허위성을 판단할 기준이나 능력이 없어하고 똑같은 진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에는 이제 언론 매체가 어떤 오보를 하게 되면 요즘 앞서 기레기라고 막 자책하셨는데 언론 매체가 뭔가 오보를 하게 되면 언론중재법을 거쳐가지고 정정보도나 손배 또는 형사나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중재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고발로 들어갔죠. 근데 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올린 글이 이 법익을 이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을 통해서 이제 고소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어 있는 하얀 영역, 그 다음에 선거 기간에는 아주 강력한 규제 제도가 있고요. 요 영역이 이제 사회적 법익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백이 있었냐? 예전에 한국에 이거 규제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이 뭐냐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네르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8년 거치는 이런 외환위기 시기에 미네르바라는 가명의 사람이 다음 아고라에 글을 썼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글을 퍼담으면서 확산이 됐거든요. 경제위기가. 상당 부분은 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 이분은 특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흔히 말해서 편집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올렸는데 그게 예측이 계속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퍼나르면서 진실처럼 믿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의 마약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에 이 사건을 줘가지고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네르바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에 대한 위헌 재판을 이제 걸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법원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기 때문에 공익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사회적인 법익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제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회적 법익 영역에서의 허위 사실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정치권에서 뭐 어떤 유튜브들이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사회적 법익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도 저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면 저라는 개인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 청와대 이런 국가기관과 같은 이런 국가나 사회 영역에 대한 비난은 현재 법으로는 규제가 안 됩니다. 우리 외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법들이 가짜뉴스 잡는 법들이 나왔는데요. 다 입법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논문을 쓰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팩트 체킹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그 탐지라는 이런 중요한 그 사회학적인 그런 과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술 이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이것이 침해하는 법익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사물을 잘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실제로 그 경제학적인 모델링에서는 잘 안 맞는다는 게 경제학 선생님들입니다. 들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예측하는데도 인공지능은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을 예측한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예측하는 데는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페이크 뉴스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그 논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이런 그 컴퓨터 과학적인 접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카운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스팸 필터 뭐 거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 어널리시스는 라이팅 스타일이라든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잠재적 특성, 레이턴트 피거를 잡아내는 방식이고, 그다음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뉴스들이 전파되는 특정한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탐지해 나가는 방식이고, 팩트체크는 두 가지로 이분이 이 논문에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스탠스 디텍션이라는 것은 주류 언론 중에서 보수와 진보 양쪽 언론, 대표적인 언론들에서 언급되는 것으로부터 양쪽 모드에서 언급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은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다라는 입장이고요. 팩트체킹 에즈 네트워크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안에서의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문제를 여기서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아래 페이크 뉴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그 네트워크 스트럭처에 더해서 가짜 뉴스 전파 노드를 같이 이제 고려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나오는 이제 페이크 뉴스 디텍션 시스템은 이제 이분이 논문에서 예를 들면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탐지에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주된 관심 영역 중에 하나고 작년에도 비슷한 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머신러닝 바이어스와 그다음에 이제 머니플레이션 이펙트를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인풋 아웃풋 돼서 이제 이 블랙박스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문제, 이제 이번 학기 저희 학생들이 그 대학원생들이 지금 하는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소셜로지이거든요. 컴퓨터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사회과학 연구인데 가장 큰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론을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적 학습과 기납주의적인 이런 접근 방법들이 이런 앤더슨과 같은 학자들이 말했던 연구자가 말했던 이제 페타바이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론은 필요 없고 이런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이 페이퍼가 나온 이후에 많은 반박 페이퍼들이 나왔습니다. 이론이 더 중요하다. 뭐 이 데이터와 이론에 있어서 모델링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 바이어스와 관련해서 그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어떤 건가를 유형분류한 논문이 얼마 전에 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알고리즘 모델링에서의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이제 이런 어떤 처우를 트리트먼트를 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알고리즘 자체의 학습 모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과접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칼리브레이션 이슈가 이제 알고리즘 모델링에서 발생되는 오류라면 측정에 있어서는 이제 측정 오차가 있고 라벨링 오차, 프락시 오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은 또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 편향이 있는데 앞서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콜드 스타트. 데이터가 좀 부족할 때 생기는 잘못된 모델링들. 완전하게 충분치 않고 얼리 데이터들이 왔을 때 이런 콜드 데이터 스타트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 수집 자체의 어떤 편향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트위터 연구하는 많은 그 연구들이 보면 실제로 트위터 안에서 나가는 데이터 중에 인간이 아닌 로봇이 산출하는 게 25% 가까이 된다는 추적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머셜라이즈 돼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트윗과 그 다음에 로봇에 의해서 발생되는 트윗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의견과 표현으로 보고 같이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분포가 약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갖는 편향, 그 다음에 과대 표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끊임없는 트레이드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 기자가 잠깐 언급한 이제 이 프로파블리커의 그 아주 비영리 그 탐사보도 매체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포인트사의 이 컴퍼스라는 이 그 엔진을 미국 그 법원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 이 컴파스 엔진을 가지고 양형 기준을 결정할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개 주 이상이 쓰고 있고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 결정이 나면 판사가 이 컴파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재범률을 보고 양형을 결정을 합니다. 예, 양형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 프로퍼블리커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머신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 보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머신 바이어스 이슈들이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나고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머신 바이어스가 불러낸 이런 편향의 문제들을 보면요. 이제 알고리즘 편향 자체가 일단 얼마나 판단하기 어려운가. 즉,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 모델링은 익스플레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알고리즘의 대부분들은 프리딕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맞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맞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항상 개념적 빈곤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하게 계속해서 프리딕션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문제들을 이제 여기서 이 논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플랑크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나중에는 이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야, 우리가 보기에 둘 다 옳다라는 논문을 또 내요.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우리가 이제 이런 비인간 행위자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 대체로 이제 저희도 이제 토픽 모델링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해보면 토픽 모델링의 제일 큰 문제는 데이터 드리븐하게 나온 토픽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통 통계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기각의 영역에 대한 합의된 통계적 분포 곡선을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그 사회학적 또는 통계학적 이른바 합의된 규범 영역이 없이 연구자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주관의 영역으로 결정되거나 몇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지표도 참조 지표에 머무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모순되게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모델을 결정해서 토픽 구조를 결정할 때는 인간의 휴리스틱한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겉보기와 다르게 이런 모델링이라는 것은 설명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바이어스를 끊임없이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 영역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컴퍼스에 대한 기계학습 모델을 보면요, 이제 범죄 이력, 연령, 유형, 가족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하고 랜덤 포레스트 방식을 병행해가지고 이 아웃컴 베리어블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인종 변수가 없어요. 인종 변수가 없어요. 실제로 컴퍼스는 인종 변수를 쓰지 않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프로파블리카가 낸 그 결과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높은 일종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타입 1 에러가 생겼는데 거짓 양성 결과가 나타났는데 높은 위험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백인은 24%에 불과했는데 흑인이 45%나 됐다. 그래서 흑인한테 차별적인 바이어스를 이것이 내렸고 그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 인종에 기반한 차별적 양형 판단으로 이끌었다는 게 프로퍼블리카의 결론입니다. 근데 다른 논문들이 보면 실제로 이제 아베콩 논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컴퍼스의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점수가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실제로 위험 지수가 이제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 이걸 백인 흑인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재범률의 관계가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이제 검증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베트, 데이비스 등의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설계가 사회적으로 인종별로 뭔가를 트리트먼트를 규범으로 주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예측이 목표인 알고리즘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예측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틀린 알고리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원래 흑인들이 재범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거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면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을 해서 이 논문도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인데 2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컴파스 스코어를 봤더니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바이너리 코딩을 한 거죠. 이제 여기 보면 남성, 여성 이렇게 바이너리가 들어가 있고 더미 변수로 들어가 있고 블랙과 화이트는 지금 이제 더미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컴파스의 이 값이 나오고요. 요 두 개와 이제 흑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여기에 유의미하게 나와야지 이 두 개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 주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실제로 컴파스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았어.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공안 검색대에서 테러리스트인지 심사할 때 보면 아랍인들을 인터뷰하는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죠. 100명의 아랍인이 입국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5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테러 위험자라고 분류될 수 있겠죠. 근데 100인 경우에는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1000명을 인터뷰했는데 불과 몇 명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통계적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노스포인트와 컴파스에 대한 이제 그 프로퍼블리카의 이런 머신 바이어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주장하는 반론들이 여전히 지금도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저희 같은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제 다른 이제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나오는 분류화라든가 예측에 대한 것들이 어떤 효과성을 갖는가를 저희는 연구를 해요. 이것이 사람들의 상품 선택에 미칠 수 있는 바이어스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연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실험 연구에서도 보면 이런 앱스타인 같은 사람들은 웹페이지에 무엇을 먼저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가 단순하게 순서 효과만으로도 태도가 변하는 효과들, 그 머니플레이션 이펙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은 사회적 제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 개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이제 본래의 이제 그 주제로 돌아온다면 가짜 뉴스를 판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양한 이제 그 인공지능적 접근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레퍼런스가 있는 영역들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은 대부분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 머신러닝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학습받는 건데 새로운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는 그 이벤트가 갖는 과거의 속성을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큰 정치적 이벤트들이 과거에 학습될 수 있는 자료들이냐면 학습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이 다가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말씀은 결국은 코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약간 휴먼 에이드 시스템으로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가야 되고 인간 행위자의 역할들을 비인간 행위자에게 이행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아까 발표하셨던 로봇 저널리즘에서 데이터가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영역일 경우에는 로봇 저널리즘 영역에서 이게 훨씬 더 스토리텔링 상으로도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가치적인 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면은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아까 권호성 기자가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레코멘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한 것들이 쉽게 말해서 오피니언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팩트체크 부분에 있어서도 정은영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저널리스트의 팩트체크에 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문수복 선생님이 오늘 저희 같이 생뚱맞은 사회학 하는 사람과 이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 여러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맥락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